어제 마트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받아들고 잠시 멍해지지는 않으셨나요? 과자 몇 봉지와 간단한 찬거리, 우유 한 팩을 담았을 뿐인데 9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내 손은 분명 가벼운데 지불해야 할 대가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죠. 이 숫자는 단순히 물건값이 비싸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한 달간 가족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흘린 땀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아주 냉혹한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되었다고 발표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감은 왜 20%를 넘어서는 것일까요? 통계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건 물가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가격 위에서 아주 조금 더 느리게 오르고 있다는 교묘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작년에 이미 폭등한 가격이 우리 삶의 기본값이 되어버렸고 그 무거운 현실 위에서 우리의 구매력은 매일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밤마다 당신의 안방에 몰래 찾아오는 소리 없는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당신의 지갑에서 현금을 직접 빼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가진 돈의 쓸모를 아주 정교하게 깎아냅니다. 어제는 소고기 한 근을 살 수 있었던 5만 원권이 오늘은 반근밖에 살 수 없는 종이 조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죠.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변함없이 그대로지만 그 숫자가 세상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조금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지표를 분석하며 목격한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게 저축만 고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 돈을 묵어두고 안심하는 행위는 뜨거운 태양 아래 녹아내리는 얼음을 금고에 보관하며 뿌듯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금고를 열었을 때 당신이 마주하게 될 것은 반짝이는 얼음이 아니라 형체도 없이 사라진 차가운 물줄기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강도는 매우 지능적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가족과 단란한 주말을 보내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당신의 노동 가치를 훔쳐갑니다. 단순히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만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착한 저축가에서 냉철한 수비수로 변모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마주한 9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이 당신의 자산을 향해 쏘아 올린 마지막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리한 강도가 유독 무서워하는 사람이 딱 한 부류 있습니다. 바로 돈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강도가 당신의 지갑을 털기 위해 휘두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칼날을 어떻게 무디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그 열쇠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지겹도록 듣지만 정작 그 파괴력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금리라는 괴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 금리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비밀을 모른다면 당신은 평생 강도에게 문을 열어준 채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혹시 내가 산 주식에 빨간 불, 파란 불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나무에 열린 열매의 색깔만 살피며 정작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는 하늘의 징조는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경제 지표는 학자들의 고상한 수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이라는 배가 거친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는 기상, 레이더이자 유일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레이더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결국 제자리를 맴돌거나 조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나 환율 같은 단어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나 어려운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지갑에 달린 가장 중요한 센서입니다. 금리는 내 돈이 내 안에서 갖는 안쪽 가격입니다. 반대로 환율은 다른 나라가 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결정하는 바깥쪽 가격이죠. 이 두 가지 가격의 움직임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를 타고 안개 낀 고속도로를 풀가속하며 달리는 것만큼이나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표를 모른 채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기상예보도 듣지 않고 무작정 돛을 올리는 어부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다가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레이더에는 이미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포착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년 동안 제가 봐온 시장은 단 한 번도 무방비 상태인 사람에게 자비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표를 무시한 대가는 언제나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소리 없이 반토막 나는 혹독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팩트는 차갑고 날카롭지만 그 차가운 진실을 미리 아는 것만이 당신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은 암기해야 할 시험 과목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돈이 안전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강검진표입니다. 검진표의 수치가 나쁘게 나왔는데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방치하는 순간 당신의 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표가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하는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하죠. 우리는 오늘 이 레이더를 읽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부터 하나씩 익혀나갈 겁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세상 모든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대한 중력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레이더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단 하나의 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트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춤을 추는 그 모든 소동의 이면에는 마치 물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력처럼 강력하게 작용하는 핵심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금리라고 부르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정의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금리를 단순히 예금 이자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의 전쟁에서 절반은 패배한 것입니다. 과연 금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철저히 오해해왔던 돈의 원가,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소중한 아파트를 한 달 동안 빌려 쓰겠다고 한다면 공짜로 빌려주실 건가요? 아마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당연히 그에 합당한 월세를 요구하시겠죠. 그런데 왜 내 소중한 돈을 남이 빌려갈 때는 그 월세가 얼마인지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금리는 어렵게 생각하실 것 하나 없습니다. 금리는 바로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렌트비 그 자체입니다. 집을 빌리면 집세를 내고 차를 빌리면 렌트비를 내듯 돈이라는 자산을 빌려 쓴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이 바로 금리라는 겁니다. 이 렌트비가 결정되는 원리는 우리가 시장에서 배추를 살 때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배추를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부족하면 배추 가격이 뛰는 법이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넘쳐나면 돈의 가치인 금리는 자연스럽게 치솟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은행 금리는 10%를 훌쩍 넘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 보면 꿈 같은 숫자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나라 전체가 활기가 넘쳤고 공장만 지으면 돈이 복사되던 황금기였습니다. 모두가 돈을 빌려 사업을 하려고 은행 앞에 줄을 서던 시절이었죠. 돈의 인기가 폭발하니 렌트비인 금리가 천정부지로 솟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떤가요?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대출 이자가 싸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우리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슬픈 신호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줄 사람은 많은데 그 돈을 빌려다가 가치 있는 곳에 쓸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냉혹한 고백인 셈이죠. 돈의 렌트비가 싸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활력과 성장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스에서 금리 인상이나 인하 소식을 접할 때 단순히 숫자, 노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당신에게 보내는 돈의 인기 투표 결과입니다. 렌트비가 오르면 내 지갑에서 나갈 이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 풀린 돈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즉각 알아채야 합니다. 반대로 렌트비가 내린다면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디로 돈을 옮겨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죠. 이 돈의 중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남의 뒤를 쫓다가 자산을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20년 분석가 생활 동안 제가 목격한 부자들은 모두 이 렌트비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리가 낮을 때 돈을 빌려 미래의 가치를 샀고 금리가 높아질 때 남들보다 먼저 현금을 확보하며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금리가 가장 높을 때 빚을 내고 금리가 가장 낮을 때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지곤 하죠.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9만원짜리 과자 봉지가 당신의 소비를 위협한다면 이 금리라는 렌트비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리한 렌트비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기묘하게 반응하는 금융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가입하면 만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지할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최고의 축복이 되고 때로는 끔찍한 지옥이 되는 아주 독특한 성격의 예금이죠. 바로 채권입니다. 왜 금리가 아주 조금만 올라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채권을 던지는지, 그 충격적인 반비례의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당신은 눈앞에서 돈이 복사되는 기회를 봐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았던 채권과 금리의 기막힌 밀당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뉴스만 나오면 멀쩡하던 내 채권 계좌에 왜 시퍼런멍이 드는지, 혹시 그 이유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투자하지만 정작 금리와의 지독한 악연을 이해하지 못해 눈앞에서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오늘 저는 채권이라는 어려운 가면을 벗기고 그 속에 숨겨진 아주 단순하고도 잔인한 반비례의 법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원리만 깨달아도 당신은 시장의 흔한 호구에서 벗어나 상위 1%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3분만 집중하시면 평생 채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채권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채권은 중도해지가 절대로 불가능한 정기예금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년 동안 돈을 묶어두기로 약속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뺄 수 없는 상품에 가입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당신은 그 금리의 10년이라는 시간을 저당 잡힌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어제 연 3%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억 원을 꽉 묶어버렸는데 오늘 아침 미국에서 금리를 확 올리더니 이제부터 가입하는 사람에겐 연 5%를 주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억울하겠죠.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해지하고 5%짜리로 갈아타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예금은 해지가 안 됩니다. 결국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3%짜리 바보 같은 통장을 누군가에게 팔아치우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옆집에 가면 5%를 주는 새 통장이 널려 있는데 누가 당신의 3%짜리 통장을 제값 주고 사겠습니까? 결국 당신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억 원짜리 통장이지만 9억 원만 받고 팔게요라며 가격을 깎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반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내가 3%에 묶었는데 다음날 금리가 1%로 뚝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시장에는 1%짜리 평범한 통장만 가득한데 당신 손에는 연 3%를 따박따박 주는 황금 티켓이 들려있는 셈입니다. 이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통장을 서로 사겠다며 줄을 서기 시작하죠. 당신은 여유롭게 프리미엄 1억 원 더 붙여서 11억 원에 팔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채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당신에게 막대한 매매 차익을 안겨주는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채권 투자는 금리라는 파도를 타는 정교한 게임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지켜본 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금리가 정점에 달해 채권 가격이 바닥일 때 공포에 질려 던지고 금리가 바닥이라 채권 가격이 가장 비쌀 때 뒤늦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산살인 행위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팩트는 차갑지만 당신의 자산은 따뜻하게 지켜져야 하기에 이제는 금리의 방향을 읽고 채권이라는 무기를 언제 휘둘러야 할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금리와 채권의 이 기막힌 밀당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경제에 아주 큰 퍼즐 하나를 맞추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만약 이해지 안 되는 예금이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미국 달러로 된 것이라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워집니다. 금리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당신의 수익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거대한 물귀신이 바다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한국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걸까요?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 환율의 치명적인 유혹과 공포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시원하게 올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많은 분이 공포에 질려 묻곤 합니다. 우리보다 미국 이자가 더 높은데
그럼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한 산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나라가 옆에 뻔히 있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기묘한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되죠. 그들의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슬, 바로 환율이라는 이름의 물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환율이 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국가의 실력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성적표이자 무서운 덫이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환율은 쉽게 말해 세계 무대에서 우리 원화가 받는 몸값이자 국가 성적표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고 나라 살림이 튼튼하면 성적표 점수가 올라가고 우리 돈의 가치도 귀해집니다. 반대로 나라의 기운이 없고 앞날이 불투명하면 성적표 점수는 깎이고 우리 돈은 시장에서 찬밥 신세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성적표의 변화가 투자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달콤한 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봐온 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은 이 환율이라는 변수를 무시하고 오직 이자라는 작은 미끼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이 되어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5년 전 한 달러에 1,100원 하던 시절에 미국 투자자가 한국의 높은 금리를 보고 11억 원을 들여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한국 예금에 가입했겠죠. 시간이 흘러 이제 돈을 빼서 돌아가려는데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1,360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들어올 때는 11억 원이 100만 달러였는데 이제는 그 11억 원을 다시 달러로 바꾸려니 환전 수수료를 떼기도 전에 원금 자체가 80만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입니다. 미국에서 이자를 몇 퍼센트 더 준다고 한들 환율에서 앉은 자리에서 15% 이상의 손실을 봤는데 제정신인 투자자라면 지금 이 돈을 빼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는 순간 그 막대한 손실이 확정되어 버리는데 말이죠. 결국 그들은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율이라는 물귀신에게 발목이 잡혀 원화 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강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이처럼 환율은 한 국가의 경제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자본들을 순식간에 가두어버리는 강력한 감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환율이 단순히 여행 갈 때나 확인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환율의 움직임 하나에 전 세계의 거대 자본들이 울고 웃으며 때로는 국가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죠. 환율이라는 성적표가 나빠지면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넘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 값이 비싸지며 일장에서 말씀드린 9만 원짜리 과자 봉지의 공포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잔인한 연쇄 반응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그리고 환율과 금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사투를 벌이는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환율 물귀신이 날뛰지 못하게 막고 동시에 무너지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수행하는 곳,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앞에는 무시무시한 타자가 버티고 있고 등 뒤 베이스에는 언제 도루할지 모르는 위험한 주자들이 가득 차 있죠. 공 하나만 잘못 던져도 대한민국 경제라는 경기가 통째로 뒤집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은행이라는 고독한 투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 하고 있을까요? 6장에서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중앙은행의 긴박한 사투와 그들이 숨겨둔 마지막 승부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인을 읽지 못하면 당신의 자산은 다음 경기에서 실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독한 투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종로에 앉아 매일 밤 숫자의 궤적을 그리는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라는 투수가 올라간 마운드 뒤에는 19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라는 짐이 놓여 있습니다. 공 하나를 던질 때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경기에 관중석의 비난은 쏟아지지만 정작 투수를 도와줄 동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대출 이자가 왜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지, 왜 한국은행은 남들 다 금리를 내릴 때 머뭇거리고만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셨다면 이 고독한 사투의 현장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상황은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투수의 시야에는 타자뿐만 아니라 베이스에 나간 위험한 주자들이 가득합니다.
1루에는 가계부채라는 이름의 발 빠른 주자가 서 있습니다. 금리를 조금만 낮게 던지려 하면 이 주자는 당장이라도 2루로 훔쳐달릴 기세입니다. 2루에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더 무서운 주자가 버티고 있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순간 이 주자들은 3루를 지나 홈까지 질주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감당할 수 없는 거품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겁니다. 반대로 타석에는 미국 금리라는 메이저리그급 강타자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타자가 휘두르는 방망이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외화 자금 유출이라는 뼈아픈 홈런을 얻어맞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내수 경기가 죽고 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폭발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투수는 결국 견제구만 계속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였던 그 수많은 동결, 결정들이 사실은 주자들의 발을 묶어두기 위한 처절한 견제구였던 셈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경제의 흐름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중앙은행의 결정이 결코 우리 삶과 동떨어진 신선 노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 하나에 당신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결정되고 당신이 거래하는 기업의 생존 여부가 갈립니다. 한국은행이 고심 끝에 던진 그 느린 커브볼 하나가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뒤집히지 않게 평형을 맞추는 마지막 안간힘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팩트는 언제나 숫자로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만 명의 생존을 책임지려는 설계자의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투수의 사인을 읽지 못하는 타자는 결코 안타를 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왜 견제구를 던지는지, 왜 결정적인 승부구를 아끼고 있는지, 그 사인을 읽을 줄 알아야 당신의 지갑도 안전하게 수비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금리가 내려가겠지라는 희망 고문에 빠져 무리하게 빚을 내는 것은 상대 투수가 견제구를 던질 준비를 하는데 무작정 2루로 뛰는 도박과 같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공격보다는 투수의 손끝을 보며 신중하게 발을 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투수가 아무리 완벽하게 공을 던져도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절대 강자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타석에 서 있는 미국이라는 타자가 들고 있는 방망이가 만약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탐내는 황금 방망이라면 어떨까요? 위기가 올수록, 경기가 험악해질수록 모든 관중이 그 방망이만 쳐다보고 열광한다면 말입니다. 왜 미국 경제가 휘청거려도 달러라는 이름의 황금 방망이는 더 눈부시게 빛나는 것일까요? 전 세계 경제의 규칙을 비웃는 존재, 달러 불사조의 탄생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당신은 평생 조연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뉴스가 들려오면 상식적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기묘한 드라마를 써내려가곤 하죠.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모든 자산이 바닥을 칠 때 유독 달러 혼자서만 불사조처럼 하늘로 치솟는 광경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미국이 아픈데 전 세계가 대신 비명을 지르고 결국엔 다시 달러 앞으로 줄을 서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역설의 끝판왕, 달러라는 이름의 절대 권력이 가진 진짜 민낯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위기가 올 때마다 남들이 왜 달러를 움켜쥐고 승리하는지 평생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겁니다. 달러가 위기일수록 빛나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거대한 달러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빚이 보이지 않지만 위기가 닥쳐 시장에 공포가 퍼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빌려준 달러를 당장 갚으라고 전화기를 들기 시작하면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국가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당장 달러를 구하지 못하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너도 나도 자기가 가진 원화나 엔화를 팔아치우며 달러를 사기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니 달러 값은 당연히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것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라는 거대 은행이 망했는데 정작 환율은 우리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으며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 전염병이 창궐해도 시장은 결국 달러가 가장 안전하다며 달러 캐시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달러는 단순히 가치 있는 종이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전 세계가 동시에 갚아야 하는 가장 무거운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나라도 살아남을 수 없기에 위기는 곧 달러의 독주를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달러의 시대가 가고 위안화나 다른 통화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축통화라는 지위는 단순히 깃발을 꽂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전 세계에 그 돈이 넘쳐나도록 끊임없이 적자를 보며 돈을 풀어야 하는 동시에 그 돈을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잔인한 딜레마를 견뎌야 합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 모순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며 달러를 전 세계의 혈액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층층이 쌓인 신뢰와 빚의 사슬이 존재하는 한 달러의 불사조 전설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겁니다. 20년 동안 제가 봐온 시장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달러의 몰락을 성급하게 예단하고 방어선을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를 답답하게 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탄조끼가 되어줍니다. 이 방탄조끼의 원리를 모른 채 무작정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팩트는 언제나 냉정합니다. 달러라는 시스템은 이미 우리 삶의 뼈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 뼈대 위에서 부의 지도를 그려나가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9만 원짜리 과자 봉지에서 시작해 금리와 채권, 환율, 그리고 달러라는 거대한 제국까지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지식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통장을 불려줄까요? 아무리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20년 경력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이 모든 퍼즐을 맞췄다면 당신은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장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 지표들을 진짜 돈으로 바꿨는지 그 20년의 실행 비법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마지막 단추를 끼우지 못한다면 당신의 공부는 여기서 멈춘 채 박제가 될 것입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머물 때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당신의 손끝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금리부터 채권, 환율, 그리고 달러의 제국까지 험난한 부의 설계도를 함께 훑어보셨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보낸 이 귀한 시간은 그저 똑똑해진 것 같은 기분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20년 분석가 생활 동안 제가 만난 수많은 실패자는 공부만 하는 사람이었고 성공한 이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만의 경제 엔진을 가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엔진을 돌리는 첫 번째 연료는 바로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는 루틴입니다.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들리겠지만 상관없습니다. 활자 사이를 유영하며 당신의 취향에 맞는 기사를 단 하나라도 찾아내십시오. 특정 산업이든 환율의 움직임이든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작은 관심이 결국 당신의 전문 분야가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하고 말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통찰도 글로 정리하지 않으면 파편화된 정보에 불과합니다. 블로그도 좋고 비밀 노트도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당신만의 언어로 다시 적어보십시오. 내 논리가 정교해져야 비로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지식은 당신의 뇌에 완전히 각인됩니다. 2005년부터 제가 20년째 블로그에 글을 써오며 느낀 점은 글을 쓰는 시간이야말로 내 자산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작은 실행입니다. 아무리 이론을 완벽하게 마스터해도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장은 당신에게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않습니다. 부담 없는 금액, 단 1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관심 있는 ETF나 채권에 직접 당신의 소중한 돈을 태워보십시오.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어제는 스쳐 지나갔던 환율 뉴스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들 겁니다. 그 긴장감과 몰입감이야말로 당신을 진정한 투자자로 성장시키는 가장 비싼 수업료이자 최고의 동력입니다. 부의 지도는 남이 그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9만 원짜리 과자 봉지에 분노하는 대신 왜 그런 숫자가 찍혔는지 분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신만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강도들은 점점 더 영리해지겠지만 당신이 자신만의 경제 엔진을 가동하고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찰력이라는 방패를 들고 실행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시장은 언제나 정당한 몫의 전리품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주한 이 지식의 파편들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가십시오. 20년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를 지금의 분석가로 만든 건 대단한 천재성이 아니라 매일 지표를 읽고 기록하며 작게나마 시장에 발을 담갔던 꾸준함이었습니다. 당신의 통장은 당신이 세상에 대해 가진 호기심과 실행력의 크기만큼 불어날 겁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당신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경제 지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가 단단하게 쌓여갈 그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팩트는 날카롭지만 당신의 미래는 그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